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유치원 쪽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보니까 한마디로 내 돈 투자했는데 그 투자 회수할 때까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테니까 그걸로 비난하지 마라 이거죠. 네, 성난 여론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네.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BTL 사업 같은 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시설 투자는 민간이 하고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는 대신에 그 시설을 민간이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빌려 쓰는데 정부가 투자할 것을 민간이 투자해 줬으니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지만 그 소유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끝나면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고. 근데 유치원은 소유권을 영원히 개인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BTL 사업하고 비교하고 싶으면 유치원을 정부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빌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게 유치원이라는 게 예전에 이 공공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여력이 없을 때 땅 좀 있고 여력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유아 교육을 일부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보조해주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이걸 투자 사업으로 본 거죠. 초기에는 정부가 여기 땅도 있는데 정부가 보조를 해줘? 그럼 다른 사업보다 다른 민간 사업은 정부가 보조 안 해주잖아. 근데 이건 시설 짓고 정부가 계속 돈을 주니까 안전한 사업이라고 보고 돈 버는 사업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최순실 네, 가장 대표적이죠. 최순실 씨도 유치원 사업을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육 철학이나 뭐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수익 사업으로 보고 처음에 뛰어들다 보니까 강력한 이익 집단이 되고 그리고 그 수익 구조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싫은 거죠. 게다가 이제 아이들을 맡기다 보니까 특히 맞벌이 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권을 이제 볼모로 할 경우에 그걸 기반으로 강력한 로비력을 또 가지는 거 네, 아닙니까?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은 결국 유치원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정부한테 원성을 했거든요. 문제 해결하라고. 그럼 정부는 밀려서 이제 유치원장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온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여전히 과거 해왔던 방식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방식들이 지금 성난 민심에 불 붙는 것, 기름 붓는 것처럼 더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원장님들 이거 사태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고 정부 의지도 그렇고. 자, BTL 사업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곳곳에 나와서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정대로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밝힌 바인데요.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따라서 김 위원장의 답방도 늦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왜 뉴스공장 매일 들으시는 분인데 왜 첫 뉴스는 항상 한 번 더 문제냐. 이게 다른 시사는 이제 뭐 특정 계층이나 뭐 특정 시기에 특정 부분에만 영향을 주지만 이 한반도 문제는 모든 계층의 앞으로 삶 전체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네, 판이 흔들리는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서서 꼽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윤곽을 계속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싶어 저희가 다루는 겁니다. 어제 나온 이 뉴스 김정은 연내 답방 기대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 내년에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그와 관련된 연장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저희도 전해드릴 때 절반만 받아들일 뉴스라고. 왜냐하면 익명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사안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왔고 그 전에 모든 관료들의 전망이나 이야기들은 큰 흐름만 보여줄 뿐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이야기도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서울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1월 이후에 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답인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답변을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북미 관계를 한 발 앞서서 계속 리딩해 가겠다. 예.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제 정치 일정에 따라서 계속 뒤로 미뤄지거나 연기되거나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을 만들고 예. 미국을 한 발 앞서서 계속 끌어가겠다 그런 의지인 거고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이 뭐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였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우리가 한 발 앞서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종전 선언이 있으면 더 의미 있겠지만 종전 선언 아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방문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답방전의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더 의미 있고 남북 간에도 더 큰 폭의 대화 합의를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요. 어제 김의겸 대변인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낙관적이라면서 참모들이 걱정을 말하면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거죠. 본인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근데 본인의 구상이 확고하게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는 스태프들에게 내 구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꼭 구상대로만 되겠습니까만은 맨 앞에 이끌고 가라는 사람이 불안해하면 모두가 불안해하는 거니까요. 예. 본인의 구상이 확고하다 이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 얘기도 계속 나오죠. 그 보수 진영에서는 대북 제재 유럽에 가서 설득하는 거 해제하는 거 완화하는 거 실패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왜 자꾸 대북 제재 북핵이 완전히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완화 안 한다는데 계속 얘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을 돕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신뢰한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상도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그 미국이 언젠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소위 리비아 모델이고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완화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국 국내 정치 상황상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미국이 먼저 꺼내면 또 틀림없이 주류 언론과 이제 소위 전문가들이 맹비난을 할 테고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대북 제재 완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겠다. 그럼 미국이 따라와라. 어쩔 수 없는 양 일종의 출구 전략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의지인 거죠. 이대로 다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남북이 어제 연내 10곳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남측은 11월 중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재를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3월까지 공동 방제를 진행합니다. 남북은 어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이와 같이 4개 항에 대해서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유엔 사령부와 함께 3자 협의체 회의도 열었는데요. 오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JSA에서 화기와 초소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3자 공동 검증 기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르면 28일부터 남북 경비 인원이 JSA 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서로 넘나들고 근무하는 자유왕래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JS 내에서는 남쪽 북측 인사들이 남쪽 북측 지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양묘장 현대화, 양묘장은 나무 키우는 데입니다. 예,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건지 묘목 키우는 데 양묘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서 북한에서는 뭐 산림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뭐 벌거숭이 산들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요 뭐 재성춘 병을 예, 그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일종의 병이라고 합니다. 방제 사업을 같이 한다는 산불 방지 공동 대응한다는데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경협이나 협력 이전에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남쪽 북쪽이 서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고 뭐 다른 이슈 안 나올 소재 부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연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양면장 현대화가 뭐 중요하다고 혹은 뭐 소나무 제순충병이 뭐 그렇게 지금 시급하냐 산불 방지 공동 대응 이게 뭐 그렇게 시급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같이 일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공동 목표를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는 건데요. 가능한 것들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네. 연습. 예. 내년에는 뭔가 본격적으로 크게 내년 후내년에는 벌어질 테니까 그 전에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뉴스는요. 네,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주 금요일 보도자료를 내고요. 후속 잠재적 조치에도 추가 지뢰 제거 작업, 지피 철수, 경계병력 감축, 무기 철수, 유해 발굴 등 사안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남북 간에 긴급히 협의해서 합의사항 이행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야 합의서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국내 뉴스로 와볼까요? 네, 재판거래 의혹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 뒷조사,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의혹을 덮기 위해서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 전 상임위원이 책임을 지고 무보직인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고용한 법원행정처 처장, 그러니까 대법관이 이 전 상임위원을 불러서 앞으로 더 좋은 자리를 줄 거니까 잠시 책임지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의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많은 판사들을 수사했고 그리고 많은 정황과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끔씩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번에 나온 것은 뭐 한마디로 네가 가라 하이죠. 네가 네, 가라 하와이. 마치 그 예. 조폭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복귀를 약속했으니 잠깐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네, 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요건 작년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초기에 그렇죠. 상황인데요. 블랙리스트가 있냐 없냐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거듭거듭해서 이제는 그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거래를 했다라는 했다까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 네. 사안이 나오는 건데 그때는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있냐 없냐인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네가 만들었다고 하고 네가 책임지고 잠깐 어디 갔다 와라. 나중에 승진시켜 줄게. 조폭이 하는 거죠, 조폭이. 예, 당시에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일부 그러니까 사법 행정권 남용이라고 해서 학술 대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라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있었다. 사법 분야에서도 그런 이야기고. 다음 뉴스는요. 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관한 소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요. 재판이 있었습니다. 가토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함께 유죄 판로를 검토했다라고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 달에 곽병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죄 유죄 판례를 보내서 이것을 검토하라는 뜻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관련이죠. 예, 7시간 관련해서 내가 7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사법부 니네가 입증해. 입증을 사실은 할 수 없는데 지금도 모르니까요. 입증을 할 수 없는데 했다고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니네가 알아봤더니 7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구만 이라고 판결문에 쓰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네, 풍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들이 실제로 네. 재판부 판결문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그냥 박근혜 청와대 꼬봉이었어요. 꼬봉. 예, 일본 말인데 그 이상의 뉘앙스를 제가 찾지 못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뉴스고요. 예,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그때는 그 판결문 문장을 문장 속에 7시간에 문제 없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한 것이고 이번에는 청와대가 아예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청와대와 건데요. 사법부가 같이 검토를 했다. 아예 예. 판례들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들이 일제히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의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조사하자라고 제안했는데요. 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치원 이슈가 이제 여당발 국감 이슈였다면 야당발 국감 이슈가 이제 이게 채용 비리가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라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고 쟁점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연속으로 여야 입장 다뤄볼 텐데 내용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기존 직원의 네, 친인척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렇죠.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거 포함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고용을 세습했다. 이게 골자입니다. 예, 실제 고용을 세습했는지 아닌지 혹은 뭐 가족들이 포함된 비율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구체적으로 저희 좀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어서요. 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대충 평균이 나오겠죠. 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가 정확한 워딩이긴 한데요. 우선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그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 됐는데 그 안에 아버지가 원래 정규직이었다든가 남편이 정규직이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정규직이었던 가족 때문에 비정규직을 이 경우에 맞지 않게 뭐 불법적으로 정규직화 시킨 게 아니냐라는 게 의혹이고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절차를 다 지켰고 하자가 전혀 없다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도 뭐 수치가 높은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반론인데 원래 공격은 쉽고 방어는 어려워요. 공격은 간단하잖아요. 가족끼리 다 해먹었구만 이거고 방어는 그게 아니라 수치를 잔뜩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공격과 방어 잠시 후에 다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입장 그리고 서울시 입장 순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상수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보통 스튜디오 직접 나오시는데 지금 국감 현장이신가 보죠? 그렇습니다. 국감에 지금 일찍 가야 돼서 알겠습니다. 못 가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서울교통공사 채용권 관련해 가지고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워낙 복잡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이제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부에서 이제 아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특히 이제 가족들 즉 고용 세습을 했다 하는 것이 문제고요. 이것이 지난번에 아주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우리 당의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이 강원랜드에 몇십 명 취직을 했다는 의혹으로 대통령까지 나서고 검찰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냈는데 부결이 됐죠. 그래도 또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이 현 정부에서는 고용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그 공사공단 신의 직장이라는 공사공단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서울교통공사 이 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가족들끼리끼리 해먹었다. 요지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소위 어느 정도가 친인척이고 몇 명입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숫자를 지금 우리도 정확치는 않은데 일단 지난번에 108명이 108명. 조사된 것 중에서 이제 보면 그게 한
30% 정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국정조사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게. 30%라는 게 전체 직원의 30%가 직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선 가족이라는 얘기인가요? 108명 중에서 그렇다는 거니까 우리는 그 전체 직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30%를 조사했는데 예. 그 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교통공사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 108명이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전체 교통공사에서 11.2%가 친인척인데 아하. 예. 이 가운데 이제 108명이 무기계약직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한 6, 7천 명 되는데 예. 10%가 친인척이면은 1,700명이 친인척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1,700명. 이거 확인된 숫자인가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숫자가 다들 다 엇갈려요. 우리가 제보 받은 거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 혹은 그 국감장에서 거론된 얘기들이 다 숫자들이 좀 엇갈립니다. 우리 걱정하다시피. 예. 근데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직원 중에 11%가 친인척이고 이 가운데 108명이면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17,000명 중에 108명이면 조사된 거. 조사된 게요? 예, 그러니까 1,700명 중에 108명이라는 거죠. 1,700명 중에 굉장히 많은 108명이다. 예. 보통 이건 저희가 반론을 들어보긴 하겠습니다만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드는 궁금증은 뭐냐면 왜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아들이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부부끼리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내 커플도 요즘 많아지는데 이 숫자만 가지고 이게 비리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비리죠. 이것은 무기계약직을 예. 그냥 아무런 시험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바로 그냥 정규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파악해봤더니 대부분이 친인척들 6천 이내의 친인척들이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첫째는 비율이 높고 둘째는 그 과정상의 하자도 있다 절차상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 시험을 안 치렀다는 거거든요. 예. 시험을 안 치렀다.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사실관계가 좀 다르긴 한데 이건 반론을 통해 듣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도 많고 절차도 문제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제보 받거나 국감장에서 그냥 부분적으로 체크한 거나 그런 건데 이제 또 서울시에서도 발표도 뭐 이게 좀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발표하고 정치적인 공방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감을 하자. 이 숫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서울시 측의 반론을 들어보겠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이게 애초에 구의역 사고 때 이 위험한 작업을 계약직으로 하청을 줬는데 그러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처우 개선을 하자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면서 일어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처우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좋은 일이죠. 정규직 전환하는 건 좋은 일인데 거기에 가족들끼리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운데 말씀이죠. 만약에 그 절차를 지켰고 그 숫자도 다른 공사에 비해서 문제 삼을 정도가 아니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사실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문제에서 해결점은 첫째는 정규직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규직이. 만약에 이 비정규직을 전부 다 이제 정규직으로 하면은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적자가 4천억이나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고용주가 대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 경우도 무조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급여가 올라가면 고용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주, 정규직, 비정규직이 같이 대타협을 해야 된다. 네. 또 정부와 이런 그 공사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타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방향인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비정규직을 그냥 정규직화만 해가는 것도 문제인데 더구나 여기다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야말로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금 직장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고 지금 100여 번 그 이력서를 내도 면접 한 번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시생들이 수십만 명인데 여기다가 단 한 명이라도 공정하지 않게 처리가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자 이래가지고 정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이렇게 정의롭지 않으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아주 높은 비율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청년 일자를 뺏어가며 고용을 세습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자리를 다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죠? 예. 모든 자리를 할 수가 사실은 없죠.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고 이제 고용에도 어느 정도 완충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완전 고용, 그러니까 이제 이 정규직으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피차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것도 말만 그 립 서비스지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건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 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급여를 비롯해서 이것을 어쨌든 대타협을 통해서 서로 나눠야지 이것을 그냥 모든 사람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의식은 제가 알겠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뭐 구체적인 그 수치 같은 것은 저희가 잠시 후에 서울시 측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고. 서울시 측 입장인데 그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정확할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이제 서울시도 물론 지금은 이제 거짓말을 잘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실제로 그 제대로 다 대답을 하는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정조사 판을 벌려놓으면 제보가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제 의원실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건 뭐 그냥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것을 국정조사 판을 벌려놓으면 제대로 된 그 제보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서로 간에 숫자 가지고 논쟁하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숫자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해야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모든 자리를 다 정규직화할 수는 없다고 이제 하셔서 근데 조선일보에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 뭐 이용사 혹은 뭐 구내식당 이런 분들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공사의 업무에 무슨 특별히 도움을 주는 일이냐 이런 그러니까 정규직화할 필요가 없는 자리들이다 이런 자리는 그런 기사도 썼던데 이 대목은 동의하십니까 조선일보 주장에? 저희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권자한테 그 더 원하고 바라는 바로 정책을 펴고 그런 주장을 해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또 사실상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조선일보에 인용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이지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직원들 복지후생 관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정규직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아까 이제 목욕탕 말씀하시는 거죠? 목욕탕이나 뭐 구내식당이나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는데
만약에 뭐 대형 그 목욕탕이나 혹은 대형 식당에서 뭐 수십 명 뭐 이렇게 되는 데는 모르지만 한 서너 명 너댓 명 있고 그러면은 아마 그 현장에서 피차에 고용하는 사람이나 또 피고용된 사람들도 불편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고용이라는 게 계약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상호간에 그 계약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경직되는 것 자체가 그게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정규직화해서 안전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하기는 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오해가 듣겠습니다. 있을까 봐. 예, 국감 끝나고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때는 내가 숫자도 좀 더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국감 하면서 받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서울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옆에 들어와서 계시네요. 예, 서울시 정무부시장 진선준 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무부시장으로 가 계셨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네,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네. 서울시 교통공사의 11.2%가 친인척이다. 네. 9명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친인척이면 이건 많은 비율인 것 같거든요. 이 비율은 맞습니까? 예,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직원이 17,084명입니다. 예. 그 중에 친인척이 있는지를 조사한 예. 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17,054명이에요. 거의 다 했네요. 예, 그리고 예. 99.8%가 응답했다고 하는 건데 예. 그 중에 친인척이 있다라고 답한 직원이 1,912명. 예. 그래서 11.2%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를 떠나서 어쨌든 6천 이내에 친인척이 있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수치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그것은 조사해봐야 어디도 돼요. 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안 하죠. 네, 이게 많은지 적은지 예. 알 수가 없는데 참고로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전체 부부 숫자가 예. 22%입니다. 아, 그렇죠. 부부도 친인척이 들어가는 거죠. 참. 네, 22%가 부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은 거 아닙니까? 부부끼리는 일 안 하네요. 여기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그래서 단순히 친인척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다 비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정말로 그 친인척의 배경을 이용해서 이른바 백을 써서 네. 부당하게 채용됐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문제죠. 비율은 그렇게 공무원 20% 이상이 부부라고 한다면 이 수치는 거꾸로 높은 것 같지 않은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금 이제 108명이 정규직 전환하는 가운데 이 108명이 고용세습이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17,000명 중에 10여 %가 친인척인데 그 중에 108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고용세습이다. 108명이. 네. 그런데 그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네.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시험 없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좀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공사의 전체 직원 중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 숫자가 1,912명인데 네. 이분들은 지금은 다 정규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 저희들은 정규직을 무기계약직부터 정규직으로 봅니다. 무기니까요. 네네. 기한이 없으니까. 기한이 없이 계약되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조차도 예. 기존의 정규직과는 차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어차피 무기로 계약된 분들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분들이니 이분들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자 예.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겁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정규직 일반직으로 채용돼 있던 분들과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전환되는 일반직들하고의 차이가 합리적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합리적 차이가 없으면 왜냐하면 기존의 정규직 일반직들은 예. 공개 채용으로 열심히 시험 봐서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 여기 미리 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전환되면 합리적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 3년의 유예를 뒀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예. 그 조건을 채운 분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제일 말단직인 7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채 안 됐다 예. 하는 분들은 7급 보로 되어가지고 이분들은 승진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기한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분들 중에 3년 이상이 지나면 네. 자격 요건이 된다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네. 그리고 3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시험을 치도록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매점 이발사, 그럼 식당 근무자 이분들 정규직 대상이 맞냐라는 문제의식이 보수 야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이발사든 식당이든 목욕탕에 근무하시는 분이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럴 거라면 이분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예.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자. 상시 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고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노동자들의 안전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것은 11%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다. 나머지 90여 %를 더하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냐. 처음에 이렇게 주장이 됐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니 예. 유민봉 의원실의 보좌진과 서울교통공사의 실무 직원이 서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어요. 착각이 있었다. 예, 유민봉 의원 보좌진은 그것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숫자냐. 그러니까 친인척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대해서 조사에 응답한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던 것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친인척이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로 오해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각자가 조사 응답률이다, 친인척 응답률이다 이렇게 각각 답한 것을 조사 응답률로 포장해가지고 11.2%밖에 응답을 안 했다. 그런데도 1,000명 넘게 나왔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11%밖에 응답을 안 했는데 1,000명 이상 나왔으니까 나머지 90% 하면 10,000명이나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잘못 알아들은 거군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 주장은 수정했습니까? 아직도 수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수정을 안 해요. 숫자가 헷갈리긴 합니다. 네. 헷갈리긴 하는데 11.2%만 응답했는데도 친인척이 1,900명이 나왔으니까요. 네. 이거를 만약에 90%를 하면 서울교통공사 직원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 점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1080명이나 된다. 뭐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080명이나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2%를 100%로 환산해서 11.2%가 108명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80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곱하기를 해가지고 1,000명 이상이 그런 식으로 됐을 것이다. 네. 청년들 일자리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해먹어서 청년들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대목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근무를 하고 있던 분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새로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돌아갔어야 할 자리를 이 사람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이 주장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 안 했다고 해서 새로 청년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한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분들을 원래 있던 분들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구의역 사고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안전 업무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620명 정도.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가 620개가 늘어난 겁니다. 오히려 늘었다. 예, 그래서 해마다 한 600명 정도의 신규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600개씩이 매년 생기게 된 겁니다. 청년 일자리를 뺏은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공격은 참 쉬운데 해명은 바쁘시네요. 네. 그래서 해명은 바쁘시네요. 무분별한 가짜 뉴스 또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 선동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물론 분노는 이해가 갑니다. 허탈감이나 상실감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친인척들이 왜 그렇게 많이 근무하냐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른바 백을 써서 배경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채용되었느냐가 문제이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큰 골자는 이제 이 좋은 직장인 공공기관에 가족들끼리 먼저 들어간 가족이 자기 가족들을 끌어들이고 자격이 없거나 혹은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채용 비리를 해먹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이거든요. 핵심적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가족들의 채용 비율이 다른 공사보다 높은 건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이 공무원들이 부부인 비율이 20% 넘는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수치인 건지 다른 공사들하고 전체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조사를 해봐야 이 문제가 드러나는데 네. 이것은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민간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나 또 공사에서는 친인척의 문제를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채용할 때에도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안 묻죠. 예. 그걸 묻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허점을 이용해서 가족을 밀어넣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셈이니까 네. 나온 김에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오늘 청구할 생각입니다. 감사원에서 이걸 조사해다오.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은요? 국정조사는 지금 네. 저희들이 이틀 동안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야당의 그 어떤 의원도 명백하게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고 제시하는 분이 없어요. 그저 왜 이렇게 친척 비율이 많냐? 친척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때는 국정조사도 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비리가 드러나면 하자. 네. 비리를 찾아내고자 국정조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감사원 감사로 드러날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원 감사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의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조사해서 결과에 대해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직을 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던데 부시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걸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채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중요하죠. 요구이기 예. 때문에 예. 이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책임이든 져야 된다. 응분의 책임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나는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서울시 입장인 거죠.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없다. 그런데 혹 모르니 감사원 감사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성준 서울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하태하태 유튜브 신기록 세우시는 분이죠. 네. 자,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더 이상 안 올라갑니까? 뭐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한 120만 매일매일 조금씩 확인해 보시고 매일매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댓글 조금씩 보시고 댓글은 잘 안 봅니다 이제. 예. 120만이면 대단한 거죠. 예. 자, 하태경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사안들이 터졌어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 계속 견제해 보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전원책 변호사도 그렇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다들 거의 동시에 태극기 부대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앞장서고 있는데 예. 기본적인 시각이 이제 태극기 부대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애국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건데 그렇죠.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본질을 하나 말고 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주도 세력이죠. 물론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이제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주도하는 사람들은 본질이 나라보다 박근혜 일 개인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 코하다. 그렇죠. 근데 그 친박이라는 것이 국가관이 아니라 예. 박근혜에 대한 개인 숭배로 모여진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박근혜 걱정을 나라 걱정으로 보는 오인한다. 오인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개인을 더 걱정하고 일종의 그
박근혜 전 사이비 광신도 같은 말세게 집단이죠. 하시는군요. 사이비 광신도.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사이비 강신도 제목 나오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일 가치죠. 이번 주 주말에 의원님 화형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광화문에서. 화형식이 과거에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어쨌든 국가가 최고의 가치고 헌법이 최고의 가치죠. 근데 여기서 박근혜 일 개인이 헌법의 재판을 받으니까 네. 반헌법까지 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저 탄핵 때 보였던 태극기 부대가 헌법재판소 없애라. 근데 그동안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랄까 태극기 부대를 비토하진 않았으나 거리를 둬왔잖아요. 그랬었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왔는데 그것은 거리의 일이다라고. 예.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메시지가. 한국당이라기보다는 사실 전원책 변호사가 앞장서고 있는 건데. 전원책 변호사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이나 윤상원 의원도 윤상원 의원이 물론 친박이긴 합니다만. 원래 예. 친박이시고. 오세훈 전 시장은 친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여러 군데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이걸 이제 전원책 뭐 변호사,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한 이제 김병준, 김용태, 예. 예, 이제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예. 뜨거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건 아닌데, 예. 뜨거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상 비대위원장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아따거라기보다는 몸집을 불리자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묵인방조 내지는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예. 이제 태극기 부대가 유승민, 하태경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김성태 사무총 그렇죠. 당시 원내대표도 싫어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때 최순실 청문회 위원장 했잖아요. 그때 욕 많이 먹었죠. 실제로 태극기 부대로부터. 김무성, 예. 장제원 다 싫어해요. 그러면 그 소위 복당파를 다 싫어하죠. 복당파들과 화해할 수 없을 지경인 이분들을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분들까지 다 지지 세대로 끌어안아서 지지율을 제고하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 제1야당의 그 기치를 세워서 지금 바른미래당 쪽에 가 계신 탈당파들을 다시 복당하라고 우리 지금 몸집 커진다 뭐 이런 서단 전기작업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복당파하고 예. 전원책을 위시한 소위 이제 전원책은 신친박이 된 건데 이 신친박이 된 것이다. 네, 그렇죠. 이 친박과 복당파와의 일종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네, 전원책 변호사는 서로 합의가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전원책 변호사는 복당파를 속으로는 여태까지 안 좋아했는데 예.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영입이 되면서 본인의 어떤 친박의 우호적인 일단 일종 극우의 우호적인 이런 본질이 지금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신친박이다. 그렇죠. 지금 전원책 변호사 하는 말을 보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 숭배 집단을 애국 세력으로 진짜 나라 사랑하는 분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근데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이런 그 친박의 정체성을 띠는 것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전원책 변호사 솔직히 뭐 며칠 전 최고위원회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진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당 내에 약간의 좀 그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 예. 쑥 들어갔잖아요. 잠잠하잖아요. 쑥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빨리 복귀하라고 개별 의원들 좀 접촉하다가 그 움직임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 중에 제일 명확한 것은 친박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과거 바른정당 출신 분들이 좀 흔들리다가 지금은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안정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사실 뭐 별 이견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란 네. 정체성은 바른정당의 뿌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 당에 왔다가 복당한 분들도 한국당으로 복당한 분들도 사실 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지금 다시 안정화가 됐습니까?
11명이 뭐- 탈당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이제 11명을 언급한 이정미 이유는 대표를 가짜 뉴스 배포자로 실제로 가짜 뉴스에 보자지. 이런 그거는 확인 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이 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설도 뭐 네. 정치인 자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뭐 많은 설 듣지만 함부로 안 옮기잖아요. 김일성 가면요? 김일성 아버지 그만해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러니까 그 뭐야 우리가 30명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 30명이기 때문에 11명이 나가야 교섭단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11명이라는 자꾸 11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설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목적을 그런 의도를 근데 11명이 성립이 되려면 하태경이 들어가야 돼. 그 안에 11명이에요. 국민의당 출신 중에 또 들어갈 수도 있죠. 국민의당 출신 중에 포함해도 11명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쭉쭉. 하태경이 들어가야만. 왜냐하면 뉴스 나가고 뽑긴 뽑으셨군요. 내가 계산을 해봤지. 왜냐면 바른정당이 9명이거든. 예. 바른정당이 9명이고 갈 법한 사람 또 계산해 봤는데 한 명이 안 나오더라. 아니 2명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저를 빼면. 근데 실제로 유 대표도 안 가고 다 안 가죠. 어떻게 합니까? 유승민 대표는 진짜 안 간다고 보십니까? 태극기 부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그래요? 예, 유승민, 김무성 그때 이제 화영식 할 때 유승민, 김무성 그다음 하태경 내가 넘버 3였죠. 근데 이 태극기 부대에 그 소위 집회 나가시는 분들을 입당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이 지지율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 딜레마가 네. 이제 태극기 부대가 상당히 유튜브의 이 발달로 그렇죠. 거기서 자리를 일찍 잡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일종의 과거 운동권화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는 이제 보수라는 분들이 그 대통령이 노선을 바꾸면 예. 대통령 후보가 노선을 바꾸면 따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줄푸세, 예. 신자유주의 예. 하다가 박근혜 후보 때는 경제민주화 예. 바뀌었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노선 전환이 일어났는데도 그냥 같이 다 따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는 태극기 부대가 상당히 이념화, 운동권화 돼가지고 안 따라가는 거죠. 정치인을 끌어당기려고 한다. 거꾸로. 그렇죠. 오히려 목소리가 커진 거죠. 기가 세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에 있는 개개의원들이 사실 뭐 저는 아무리 문자 폭탄 와도 동요하지는 않지만 우울한 하시잖아요. 아니 뭐 참고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뭐. 동요 말고 우울하시잖아요. 이게 뭐 제가 볼 때 오히려 용기가 더 날 때도 있고 내가 옳은 길을 가는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의 강한 기에 한국당 많은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이름을 한번 바꾸려고 하다 유지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내년에 전당대회에 있을 것이고 그때 황골탈퇴하는 의미에서 당의 이름도 바꾸고 혹은 뭐 제3지대에 바른미래당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새로운 정당을 새로운 보수를 출발시키자 이런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능한 시나리오는 예. 한국당 내에 지금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가 예. 이제 내년 초 전대에서 격돌을 하는 거죠. 예. 거기서 탄핵 반대파가 당권을 잡으면 예. 탄핵 찬성파가 쫓겨나는 거고. 쫓겨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소위 태극기 부대가 당권을 잡아서 주류 세력이 되면 예. 수도권에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바라는 것은 친박과 태극기 부대가 이겨서 내가 본심을 너무 솔직히 드러내는데 이겨서 지금 복당파들이 다시 쫓겨나가지고 그분들이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전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시나리오는 친박과 태극기 부대가 이겨라 이거네요. 그래서 저 탄핵 찬성파가 이제 탄핵 반대파 쫓아낼 힘 없으면 나와라 빨리. 쫓겨나지 말고. 갔는데 또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근데 예. 아무튼 다른 선택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거잖아요. 한번 탈당할 때 한 번 죽었고 돌아갈 때 한 번 죽었는데 또 한 번 나오면. 아니 황교안 입당해가지고 당 대표 돼 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 지금 나와야지. 황교안 전 총리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태극기 부대 입당 러쉬 예. 이면에는 황교안 당 대표 만들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 그 민주당에서 권리당원 그 러시가 있었던 것처럼 최근에 태극기 부대에 자유한국당 입당 러시가 있어요? 있죠. 지금 벌써 한 8,000명 책임당원이. 이 흐름이군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빨리 입당하시오라는 메시지. 황교안 당대표 만들기 전략 아니냐. 지금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나 뭐 전원책 변호사도 그렇고 김명준 위원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리고 뭐 김무성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물망에 오르는데 그분들 다 제끼고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것이다. 지금 태극기 부대가 기세가 세지면 그리고 대한애국당하고도 뭐 합당하는 형식이 되든 어쨌든 대한애국당이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황교안 당대표 운동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몸값 경쟁 올라가게. 뭐 황교안 뭐 저 당대표 선대본부장 하시겠죠. 뭐. 그분은 또 김성태 지금 현재 원내대표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복당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쉽지 않네요. 전당대회. 아마도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오세훈 시장은 왜 거기 가셨대요? 제가 볼 땐 좀 또 한 번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정세 판단 미스다. 또 한 번이라고 하셨으면 그 이전에 잘못한 거 그 예를 전에 들면 서울시장 그때 이제 중간에 나갔을 네. 때 잘못한 거 그때 정치 인생이 완전히 꺾였죠. 그렇죠. 그때 큰 네. 오판을 했는데 이번에도 첫 차를 못 하시고 이게 이제 황교안 흐름이라는 걸 모르시고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흐름에. 그래서 본인이 지금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한데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황교안 판이다 이번에는. 예. 김무성 전 대표도 불출마 선언하고 당 대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총선에. 이미 불출마 하셨죠. 그렇긴 한데 기억이 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 대선 시즌에 한 거라. 예. 아니 최근에 또 했어요. 다시 한번 했나요? 한달 더 네. 했어요. 예. 하여튼 근데 뭐 그분 가능성. 김무성 대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전원책 변호사랑 지금 싸워야 되는데 조용히 있잖아요. 아마. 홍준표 전 대표 기우하셔가지고 혼자 유튜브도 한다고 하시고 곧 그분은 혼자 또 다시 싸움을 벌일 것 같은데 그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도 알아요. 이제 뭐 보수도 홍준표 대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홍준표 대표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1순위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제일 근데 높아요. 황교안 전 총리를 떠받치고 있는 건 태극기 부대다. 어쨌든 황교안 끌어들이려고 예. 뭐 이런 여러 측면의 작업들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굳이 이 타이밍에 나와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긋난 기대가 좀 있는데 왜냐면 뭐 대선 한참 남았잖아요. 총선도 한참 남았고. 황교안 전 총리는 근데 뭐 자기 정치나 자기 계보나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 뜻이 있다면.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가 정치하려면 좀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지금 같은 친박 이미지로 뭘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량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뭐 어디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확장성이 제로지 않습니까? 확장성이 없다. 네, 뭐 지금 뭐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잠재 후보군들 중에서는 지지율도 1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성 우파 지지를 받는 건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뭐 대권 꿀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아마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유승민 전 대표는 왜 이렇게 조용하신 거죠? 뭐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도로 뭔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당에 남나요? 이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예, 뭐 모든 게 뜻대로 안 될 경우에 시간과의 싸움인데 모든 게 뜻대로 안 될 경우에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장렬하게 사나하는 거죠. 장렬하게 태극기 부대와는 함께 할 수 없다. 예. 어렵죠. 예. 태극기 부대가 대통령 탄핵한 것에 대해서 탄핵 반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럴 리는 없죠. 예, 뭐 그렇게 하면 또 뭐 보수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뭐랄까요? 이 분위기 좀 바뀐 것 같죠. 제가 좀 바꾸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조적이면서 약간 좀 안정감과 객관적인 시사 평론가처럼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시고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네 어른들이.
자, 윤창호법 발언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아 이게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자 네. 이건데 기존에 이제 음주운전에서 사고가 나면 실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과실치상, 과실치사. 음주 문화에 관대했죠 우리가. 예. 근데 이게 이제 외국도 보면 그 개인 책임이 강조되는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는 이거 다 미필적 고의로 봐요. 가중 처벌하죠 오히려. 네, 술 그래서- 마시다가 하면. 그래서 이게 과실치사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예. 미필적 고의한 살인으로 보여죠. 그래서 이번 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법입니다. 윤창호 씨는 이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내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그렇습니다. 씨. 저희 지역구 아, 또 지역구군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 음주 왜 이제 술 마시고 사고를 쳐도 봐주고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나도 심신미약 상태라고 봐주는 게 우리 그동안의 법 관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음주 재범률이 네. 44%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게 찾아보니까 재범도 초범과 똑같은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재범이 가중 처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부터 음주는 3번 할 때부터 가중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재범부터 패가 망신한다. 재범부터. 재범부터 처음에는 뭐 실수라 원래 뭐 모든 범죄가 초범은 좀 좀 봐주는 게 낮게 있는데 봐주는데, 예. 재범부터 재범부터는 패가 망신이다. 뭐 그런 법입니다. 오늘의 분위기 뭐랄까 안빈낙도? 좋은 말이네. 그렇죠. 집은 가난해도 항상 즐겁게. 그런 분위기. 안빈낙도 하태경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 이런 평상시 같으면 훨씬 높은 톤으로 내가 이걸 했어. 재범이면 끝장이야 하실 텐데. 이번에 제가 열심히 한 거는 예. 최종 104명 국회의원 사인을 받았는데요. 예. 이건 지금 정말 제가 우리 윤창호 군 생각하면서 제 개인 다 뛰어다니면서 받았습니다.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윤창호법이 아니라 하태경법이라고 할 법도 한데.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윤창호 친구들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이 법안을 다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법을.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만들어서 우리 음. 의원실에 이거를 발의할 수 있겠느냐 해서 우리 검토해 보니까 이 법 자체로는 흠결이 없다 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 그래서 이것을 이 법안은 사실 하태경 대표 발의가 아니라 우리 윤창호 벗들이 대표 발의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윤창호 친구들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 전문가시니까 이 유럽 순방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갈립니다. 뭐 한 게 없다부터 시작해서 뭐 교황 방북 제안한 것은 훌륭하다. 근데 뭐 유럽은 뭐 이끌어냈다 등등등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유럽 방북의 성과 내지는 뭐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나 한 가지만 기대했는데. 교황 방북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큰 성과고요. 큰 성과죠. 실제로 교황 방북은 북한의 그러니까 이제 핵 문제는 이제 평화 국가, 정상적인 평화 국가 예. 그리고 교황 방북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개선 의지가 있다는 예.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예. 교황은 그냥 방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못 박지 않은 게 예. 물밑 협상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종교적 자유에 예. 있어서는 조금 더 관대해지는. 형식적으로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북한에.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좀 더 확대될 겁니다. 아니면 성당 숫자가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지금 북한은 교황청 인정하는 신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제를 유학생을 파견한다. 로마로 파견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네요. 뭐 성경까지 뭐 이렇게 탄압하지 않으면 엄청난 변화죠. 아무튼 이런 교황 방북에 앞서서 전 세계 종교인들이 또 그런 걸 요구할 것이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예. 예, 그럴 겁니다. 초청을 준비 없이 이야기하지 두 않았습니다. 번째 의미는 뭡니까? 두 번째 의미는 문 대통령이 좀 더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제 문 대통령 생각은 어차피 비핵화 될 거기 때문에 예. 비핵화를 먼저 하든 제재 완화를 먼저 하든 똑같다. 결과는 먼저다기보다는 어쨌든 북한이 뭘 하는 동안 줄 거 줘야 된다 좀 뭐 이런 거니까 제재 완화를 먼저 쳐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 이런 뭐 생각이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좀 더 강하게 좀 소통을 하고, 또 속도도, 왜냐하면 미국은 더 이해를 못 해요.
네. 이번에 유럽 국가들이 다 동의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를 설명해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도 파견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좌진이 방금 저한테 준 소식인데 안빈낙도 이유는 국간 때문에 간이 침대에 자서 힘이 떨어서 그런 거다. 다른 이유. 정신 세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체력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일복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아서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밤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력 저하된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간선거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진 선거가 되어서 저희가 짧게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 하원 의원 후원에 가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 왜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미국의 의원들 선거 운동이 예. 동네마다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 다 모여가지고 펀드레이징 그 돈을 마줍니다. 그런 행사가 한 500여 명 이상 모인데 근데 여기 한인들 많이 사는데요. 예. 한국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한 500여 명 모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원 후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사님은 이런 자리에 항상 가시죠. 예. 네, 그래도 뉴스공장에서 몇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이번 예. 후원회 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미신님들이 뭐 굉장히 많이 후원하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건 다행이고요. 앞으로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 제가 연락을 드린 이유는 어제 나온 새로운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취임 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때도 그랬잖아요.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20일 전에서부터 트럼프라는 인물을 대놓고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여론조사에 나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속으로다가 찍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지금 선거 돕는 선거꾼들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혀가지고 꼭 20일 남기고서부터 지지율이 달라지고 있죠. 이게 지금 오늘도 텍사스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인지 처음에 대통령 후보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선거운동에 아주 연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힐러리 트럼프 대선 때 한국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도시가 아니라 시골을 가봐야 알고 거기서 평상시에 투표하지 않던 사람이 나와서 투표하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제 본인 선거도 아니고 당과 당의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도시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 선거 유세. 그러니까 대도시는 안 간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렇죠. 가나마나 암만 대도시의 지지율이 올려도 자기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연방 하원 상원 합쳐서 34명인가가 공화당의 새로운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거 아세요? 31명이 트럼프 사람입니다.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전략은 재집권을 위한 중간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원의 후보들이 트럼프 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는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트럼프 선거 중간 선거 처음 시작될 때 올 초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하원을 내주고 그래도 상원은 한 석이라도 지킨다. 이것만 되면 난 대박이다. 우리말로요. 이렇게 이 캠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간 선거의 중심은 하원을 놓고 보는데요. 이 하원에 30석 정도로만 져도 나는 성공이다. 이게 트럼프 캠프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요. 28석에서 많이 민주당이 떼서와의 30석 이상 앞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상원은 3석이나 많게는 4석까지 더
그 가져오면서 다수당을 지킬 수 있다. 지금 2주 남겨놓고 이러니까 트럼프 캠프에서는 계획대로 전략대로 중간선거 치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원에서 숫자만 놓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트럼프가 왕창 졌다 이렇게 이제 틀림없이 우리 언론들은 보도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리고 이 흐름에 의해서 모든 선거가 요즘에는 결정이 되는데 2주 남겨놓고 흐름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골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트럼프 그리고 그 포함된 공화당의 지지율이 쓱 올라가는 상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과 그 정책을 집행하는 자신감은 훨씬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원에서 지더라도 하원에서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보들이 트럼프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트럼프의 재선에는 도움을 줄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화당은 졌지만 트럼프는 이긴 것이다. 이런 거네요. 미국 판도가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트럼프당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당과 공화당이 통합을 해서 트럼프가 오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미국 정치 흐름. 지금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두 당으로 보는 거는 이거 아주 촌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공화당으로 볼 게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의 기존 정치 질서와 트럼프라고 하는 희한한 정치인의 등장으로 해서 트럼프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이제 의회 진출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 그 중간 선거를 통해 가지고 공화당이 트럼프 당화 되어 가는 것이다.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눈에 보입니다. 옛날에 레이건 때 카터보다 레이건을 지지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민주당에 있는 유권자지만은 버니 샌더스 뒤에 붙었던 못 사는 백인 노동자들이 이게 버니 샌더스 공화당원들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 당이 가세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반대에 있는데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던 시골 백인들이 트럼프 쪽으로 붙는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 희한하네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지지 세력이 바로 그걸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통계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트럼프 캠프에 아주 영악한 40대 중후반의 디지털이나 이런 그 SNS 담당하는 이 선거꾼들이 정말 시간을 잘 맞추고 전략적으로 중간 선거를 져야 재집권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중간 선거를 져야 재집권한다 오히려.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에 올해 들어가면서 그 선거 캠프를 꾸릴 때에 그 철저하게 재집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그 정치 헌금 만드는 것도 쓰는 것도 자기 나중에 선거에 대한 팩을 만드는 부분에 쓰고 나머지는 자기 사람을 공화당에 박는데 지원을 해주고 정확하게 한 두 군데밖에 돈을 안 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니 샌더스를 지난 대선 경선에 지지했던 시골의 백인 노동자들이 민주당으로 간 게 아니라 트럼프 지지로 갔다는 거는 처음 듣는 분석이네요. 지금 미국의 기층 계급에서는 세계화와 반세계화로다가 정치 세력이 나눠지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닙니다. 그게 새로 그래서 미국을 지금 정당 재편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워싱턴 D.C. 발 그 한국 특파원들이 트럼프가 하원에서 패배해서 앞으로 북미 관계에 차질이 온다는 뉴스가 쏟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만은 그런 그 이사장님은 전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이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더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 모든 뉴스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이번 중간 선거 판도를요 민주당이 맥혔습니다. 무슨 이슈나 공화당 정책이 어떻고 민주당 정책이 어떻고 그래서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를 반대하는 걸로 시작을 하니까 트럼프와 트럼프 아닌 거가 선거판에 그것만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말리고 트럼프한테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트럼프만 보인다. 맞습니다. 예, 그게 맞다고.
그 트럼프가 참 자기 장사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때 2016년 10월 중순을 보는 거랑 비슷한 현상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미국 중간 선거에 어떤 변곡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수서역에서 뉴스공장 듣는 모범택시 기사님. 네, 참고로 이 시간은 불친절한 시간입니다. 기사님 덕에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다. 예, 기사님이 뉴스공장 정말 좋다고 강추해 주셨어요. 택시를 탔는데 이 시간에 뉴스공장을 듣지 않는 기사분들에게 예, 거꾸로 추천해 주십시오. 왜 뉴스공장을 듣지 않냐고. 예. 자, 공장장이 자꾸 꼬봉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말이 따로 있습니다. 똘마니, 따까리 사전에 등재된 단어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말의 우수성은 그 뉘앙스를 커버합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이 따까리가 이게 사전에 등재된 속어군요. 예. 앞으로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박. 예, 지난주에 2분 30초 기록을 세웠고 예. 얼마 전에 양재열 변호사가 뭐 3분 했다고 우는 소리 하던데 예. 제가 깬 것 같아요. 2분 30초. 네. 한 뭐 1분 반 정도 한 적도 있어요, 저희가. 그냥 예. 그렇군요. 흔적만 남기고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복수하는 의미에서 예, 저희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 있는 많이 들어주세요. 예, 누적 다운로드 6천만입니다. 재밌어요.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지난 시간에 하다가 우주 엘리베이터. 예, 그 얘기에서 이어서 일본의 과학, 우주과학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일본은 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네. 일본이 최근에 아니죠, 벌써 오래됐는데 그 서구 쪽에서 그 영화됐던 것 중에 과학 SF 중에 일본의 만화 상상력을 가지고 빌려와서 굉장히 많죠. 영화로 만든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각 네. 기동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영화로는 네. 일본의 그 문화적 상상력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가고 이분들이 만화로 많이 가가지고 보면 그게 일본의 실사 영화들이 네. 기대만 못합니다 항상. 그러니까요. SF뿐만 아니라 예. 네, 그게 좀 왜 그런지 저도 근데 궁금한 데 있는데 그것은 문화적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이 만화 쪽으로 왜냐면 만화가 이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 대박을 치면 네, 뭐 우주소년 아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뭐 은하철도 999라든가 우주 형제 요즘에 예.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로봇 산업도 그렇고 예. 우주 탐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요. 마징가 제트부터 그죠, 뭐 예. 그런 것들. 그거 저는 마징가 제트가 일본하고 어릴 때는 물론 우리나라 말한 줄 알았지만 좀 커서는 일본 말한 줄 알게 됐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정도 수출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90년대에 그 배낭여행 갔다가 스페인에서 아이들이 마징가 제트 주제가를 스페인 말로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그쪽 만화인 줄 알고 있더라고 아이들이. 예. 애들은 다 그렇죠, 뭐. 전 세계로 수출했어요. 예, 당시. 자, 일본 만화 소재로 한. 예, 일본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뭐 일본이 뭐 로켓이나 쏘나 잘 모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예, 뭐 이미 50년대부터 발사체를 쐈었고 요즘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소행성에 지금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소행성에 착륙을 시켰어요. 착륙을 시켰던 건 이제 하야부사 1호라고 해서 예.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고 예. 걔가 심지어는 어찌어찌 귀환까지 해서 예. 아주 작은 샘플을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야부사 2호가 가 있고 예. 이 류구라는 소행성에 착륙을 했는데 예전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착륙한다는 건 그냥 탐사선에 가서 충돌하는 거였는데 예. 이번에는 내려앉았어요. 예, 조그만 로봇 2개를 보냈습니다. 바퀴 예. 달린 로봇을. 그래서 얘가 뛰어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성이라고 하면 우리 이미지 속에서는 불타는 돌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네, 그게 달 가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작고
예. 굉장히 작고 조그만 돌덩어리가 우주에 떠다니는데 빠른 속도로 그 위에 그렇습니다. 올라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소행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이 뭐 여러 가지 뭐 히토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광물. 얘기가 많이 돼 왔는데 예. 일본이 지금 이 부분에서 벌써 이렇게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일본 중국도 다뤘지만 중국의 그 우주 기술이나 일본의 우주 기술이 우리가 발사체를 못 만드는 바람에 네. 미국이 못 만들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만들 원천 뭐랄까요 엔지니어들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든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견제가 있었죠. 네. 발사체를 못 만들게 하는 바람에 우주와 관련된 기술 우리가 한참 뒤떨어져 있죠.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요. 지금 일본은 이제 이미 민간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 돼 있어서 미국은 진작에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는 우주 벤처 기업에 3년 동안 1,000억 엔을 지원하겠다고 1조 원을 밝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이미 흐름 속에 있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저는 한반도 문제 해결되면 네. 가장 먼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분야 이 분야예요. 북한 발사체를 쓰자. 그 기술을 좀 들여오든가 발사체 핵이 아니라 발사체 기술. 네네. 저희도 뭐 그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네, 발사체 기술은 또 북한에도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죠.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있다고 봐야 되죠.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 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관련해서 미국 나사가 지금 달 궤도에 우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지구 궤도가 아니라. 네. 좀 SF 같은 얘기죠. 달 궤도에다 우주 기지를. 그거는 달 궤도에 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달을 개발하고 선점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미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0여 개국에 참여를 요청을 했어요. 구두로. 얼마 전에 그 회의에서 달 자원 탐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고 또 달에서 만약에 로켓을 보내게 되면 지구 중력이 없으니까 훨씬 쉽게 쏠 수도 있고. 그렇죠. 6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받았는데 지금 미적지근해요. 기술도 돈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도 돈도 없고 그건 사실인데 이거를 지금 조금 무리가 돼도 제 생각에는 추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달에 지분이 생깁니다. 달에 지분이 생깁니다. 예,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뭐 달에 지금 뭐 주인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데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달에 싶고. 사람 처음에 보냈을 때 그게 뭐 돈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됐죠. 예. 하지만 그 기술로 이제 여기는 이제는 이 친구들은 50년 만에 다시 가서 거기 기지도 건설하고 뭘 이제 진짜로 해보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무슨 일을 할 때 그 과학 기술이 돈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죠. 예, 그건 결과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정신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민간 기업의 우주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거기에 투자할 정도의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우주 분야에 우리가 빨리 투자 좀 하자 이런 얘기네 주제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부부터 먼저 나서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이번에 발사체 새로 누리호라고 발사체 실험을 이제 그 75톤짜리 엔진 하나만 발사 실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25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이건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건 뭐 병가지 상사고 늘 있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난번 누리호 때도 나로호 때도 뭐 좀 안 되니까 굉장히 욕 많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댓글에 뭐 하라 하느냐, 뭐 세금 낭비다.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비핵화가 다 끝나고 나서 요 발사체 기술 가지고 북한하고 공동 사업을 해서 뭐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러시아나 미국까지 구걸 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발사체 또 없애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북한 거. 그럼 다 말짱. 뭐 핵과 관련한 그 미사일들 없애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원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